최근에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친일인명 사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때아닌 뉴라이트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여러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서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일제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둥, 세계사적으로 당시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면 뭐냐는 둥,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견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연일 뜨겁게 아고라를 달구고 있는데, 저는 역사 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은 올바른 역사관과 충분한 지식을 갖춘 다른 유튜버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오직 딱 한 가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라는 주장이 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중남미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의 현상들을 빌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는 항만, 철도, 도로, 통신, 전력 등 기초 인프라 개발과 교육, 보건, 행정 등 사회 인프라 개발, 그리고 제조업, 광업을 비롯한 공업화 등이 모두 사실이긴 하죠. 일제는 경부선과 경의선, 인천항과 부산항을 건설한 뒤에 이들과 주요 거점들을 이어주는 도로, 통신, 전력망을 연결했고, 서울과 평양 도시화 계획에 따라서 일본식 행정교육, 의료 인프라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금, 철, 구리, 석탄 등 여러 광산을 개발하고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계 시스템을 포함한 현대 농업기술과 인프라를 도입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제의 한반도 인프라 개발, 도시화, 공업화의 목적과 그 실제 효용이 근대화가 아니라 식민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근대화는 한국가 전체의 산업기반 발전, 국내 자본과 기술의 축적, 노동 생산성 향상, 사회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합니다. 일제가 한반도에 설치한 물류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군 병력과 군수 물자를 이동시키고 광산 채굴 자원과 농산품을 일본 본토로 운송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제가 설치한 학교와 최신식 병원들은 주로 일본에서 건너온 정착민들과 친일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만 기능했고, 당시 일반적인 한국인들한테는 일본 제국에 동화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일본어와 일본 문화만 교육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편하게 시키는 대로 알아듣고 단순 노동을 제공할 인력 생산만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로지 식민 산업만 이식하고 획득된 자본은 대부분 일본 본토로 흘러들어갔으며, 정상적인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당시 일제가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는 것이 궤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정책은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화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과 같은 여러 유럽 열강들이 강화 발전시켜 놓은 식민지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 500년 전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화가 그 시기와 기간만 다를 뿐 일제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일제가 자행했던 오로지 본국의 힘과 부를 강화시키는 행정 경제 시스템, 소수 지배층 자녀들만을 위해 제공된 최신식 교육의료 복지 시스템, 끔찍하고 잔인했던 현지인 탄압과 학살은 스페인이 500년 전에 중남미에서 행한 것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 스페인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 대만, 중국 등의 현재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민족성의 차이라거나 자원의 저주, 지정학적 차이 등등 때문에 오늘날의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걸 겁니다. 분명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중남미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만드는 데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차이는 바로 독립 주체의 차이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빈곤, 범죄, 마약과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중남미를 설명하면서 부정부패가 문제다, 자원의 저주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전부 게을러서 그렇다 등등 이런 것들을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 모든 요인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남미의 심각한 범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가난과 교육의 부재입니다. 중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경제 수준 하위 20%의 중남미 청년들은 하루 종일 막노동으로 $5를 간신히 벌지만 범죄 마약 조직에 가입하면 매일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받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부 여성들이 끊임없이 성매매 업계에 뛰어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불법이지만 수요가 끊임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렇다면 중남미가 가난한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사실 중남미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습니다. 독립 이래 단 한 번도 평등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1인당 GDP를 보면 중남미 27개국 중에 세계 순위 중간값인 보츠와나보다 낮은 나라는 9개국뿐이고 대부분 중간값 위에 위치합니다. 대륙별 평균 1인당 GDP로 봐도 동남아시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요. 중남미가 가난한 거라면 동남아시아는 찢어지게 가난한 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는 않지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로만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남미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중남미 대부분의 부는 극소수의 집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에서 50%가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인 지니 개수를 보면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지니 개수는 0.5에 육박하고 1998년 불평등이 가장 심했을 당시에는 대부분 0.6에 가까웠는데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이웃나라 중국의 지니 개수가 0.4 정도 되고 북한마저도 지니 개수가 0.5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로 중남미의 불평등이 심각한 건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남미의 경제적 불평등이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200년 전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는 독립했을지언정 경제는 하나도 독립하지 못했다 일 겁니다. 1800년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의 독립을 주도한 집단은 크리오요입니다. 스페인은 300년의 중남미 식민기간 동안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중남미를 통치했는데 이 카스트 제도 최상위 계층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집단이 크리오요였습니다. 크리오요들은 혈통은 순수한 스페인 사람이지만 중남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고 고위직 진출이 제한됐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권력은 없었던 이들은 1800년대에 스페인의 국력이 쇠퇴하고 지배력이 약화되자 중남미 여러 지역에서 독립을 주도했고 독립된 국가들의 최고 지배층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로 치면 친일파들이 일제가 패망하자 한반도의 독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최상위 지배층이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나라가 1945년 친일파들의 손에 의해 독립됐다면 지금 중남미의 모습과 달랐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저는 분명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독립을 주도한 크리오요들은 전체 인구의 고작 15% 정도였지만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했습니다. 크리오요들은 중남미 전체 면적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보유했는데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몇몇 국가들이 토지개혁을 시도하긴 했지만 잇따라 대부분 사실상 실패했고요. 21세기에 접어들 때까지도 크리오요 후손들의 보유 토지 비율은 여전히 전체 면적의 30%에서 50%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중남미 자원 수출이 최고 호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이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은 당연히 거의 모든 광산과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크리오요 후손들의 차지였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중남미 산업화 시기에 대부분의 공장과 산업시설을 보유한 집단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오요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혼혈인들과 원주민들을 차별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학교와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크리오요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 위주로만 설치됐는데 크리오요 후손들은 초호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반면에 대다수의 피지배층들은 대부분 인근 성당에서 언어와 직업교육만 받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도 사실상 크리오요들의 전유물이었고 장학금도 이들의 자녀들에게만 수여됐죠. 뿐만 아니라 크리오요들은 방랑법, 강제노동제도, 채무노역 등 피지배계층을 착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방랑법에 따라 토지나 직업이 없던 원주민들은 처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크리오요들의 농지와 광산에 낮은 임금이라도 받고 취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대출이나 임금가불 등의 부채를 지는 경우에는 원금의 2배를 웃도는 이자를 부과했고 당연히 상환 불가능한 이 채무를 다시 노동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더 악랄한 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광산과 농지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생필품이나 식료품들을 크리오요들 회사 소유의 전용 상점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됐는데 이 상점의 물품 가격은 일반 시장가보다 2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구조였고 당시의 채무는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돼서 자손의 자손까지 채무와 노동 착취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산업화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산업들은 크리오요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지배했고요. 현재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최대 규모 통신, 전력, 에너지, 금융 기업들은 모두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 기업들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하몽, 피자, 파스타 이런 거 팔아서 반도체, 선박, 자동차 파는 한국이랑 경제 수준이 비슷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죠. 주요 산업 인프라를 대부분 외국 회사에 의존하다 보니 중남미 국가들은 필수 서비스 이용 부담이 더 큽니다. 한국에서는 전기 사용료가 1kW 시당 평균 0.1달러 정도 하는 반면에 중남미는 0.2달러가 조금 넘고 한국에서는 최대 속도 2.5GBps 인터넷 요금제가 평균 20달러 안팎이지만 중남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가 평균 40달러 정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수도, 에너지 유통 등 여러 인프라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인데 이들의 소득 수준까지 고려하면 우리보다 4배가량 더 비싼 셈이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의 전기, 수도, 인터넷, 휴대폰 비용 등등이 최소 3, 4배가량 인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파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상해보죠. 만약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 통신, 은행, 보험사가 모두 일본 회사였다면, 그리고 광복 이후 태어난 한국인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의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감사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메모스.